첫 번째 코너는 마켓나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장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면서 또 이번 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뉴스핌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 지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농업 부문 고용 동향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죠. 네, 5월 이후 최고치였어요. 네. 그동안 그 피벗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는데 고용 지표가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밟아준 것 같아요. 더 낮아졌어요. 네. 네. 수치를 보시면은 30만 3천 건 늘어났잖아요. 이게 예상치가 20만 건이었거든요. 그렇죠. 20만에서 21만 5천 건 좋게 네, 보면 이 네. 정도였는데 20만 건 기준으로 보면은 뭐 예상치보다 50% 높게 그러게요.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3.9에서 3.8%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실업률이 지금 26개월째 4% 밑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이점이 그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좀 둔화됐어요. 네. 2월이 4.3%였는데 4.1%로 낮아졌거든요. 월가에서는 이게 좀 왜 이럴까 관심이었어요. 이게 화제였는데 고용이 급증한다는 거는 노동 수요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오르게 마련인데 고용이 급증하면서 임금 인상률은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년 보통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거죠. 근데 저번 달 수치 보면은 이게 2021년 6월 이후의 최저치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게 계속 영속될까?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공감대가 나온 게 이민이에요. 이민요. 예, 이민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의회 예산국 지표를 보면은 네. 작년에 이민자가 330만 명 정도 돼요. 네네. 그리고 그 노동 인구, 이민 때문에 늘어난 노동 인구가 한 47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수년 내 최고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섹터별로 보면 이런 그 이민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 게 그래프를 보시면 네. 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정부 부문에 이어서 나오는 게 레저랑 숙박이잖아요. 아, 서비스 예, 쪽이네요. 그리고 뭐 건설, 소매 이렇게 되는데 레저, 숙박, 외식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이민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지금 3월 비농업 그 신규 고용 중에서 차지한 비중이 16%예요. 꽤 꽤 높네요.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민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보면은 1월, 2월 계속 물가가 끈적끈적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소비자 지출이 1년 내 최고치였어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예기치 않게 확정 기조로 네. 돌아섰죠. 거기다 고용까지 호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립금리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지금 상단이 5.5%고 23년 내 최고치. 예, 발음이 꼬이네요. 근데도 경제 지표는 좋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그다지 긴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경기 자체가 이 정도의 금리는 버틸 수 버틴다. 있는 잘 수준이다. 버티네 예, 보니까 그러네요. 지표 예. 보니까 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은행이 지금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 2.5% 이게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네. 한 3.5% 그리고 높게 보면은 4%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도 한두 차례 얘기를 했지만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연준이 피벗을 해도 네. 그 기준금리 인하하는 폭이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안 떨어지면 이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전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CME 패드위치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최근 2주 사이에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대에서 60% 선으로 떨어졌다가 고용지표 나온 다음에는 50.8%예요. 네. 50% 간신히 넘은 거죠. 그래서 연초에는 3월쯤 할 거야 그랬잖아요. 금리 그렇죠. 내릴 거야. 근데 1월, 2월 인플레 보니까 어렵겠네. 그래도 6월이면은 가능할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6월도 반반인 거예요. 그러네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IB
전망치도 점점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그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골드만이 올해 4번 내릴 거라고 했는데 3번으로 줄였어요. 네. 그리고 고용지표 나온 다음에 핌코가 올해 3차례 예상을 했던 거를 2차례로 다 줄이네요. 예, 줄였어요. 그리고 그 댈러스 연준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가 고용지표 보더니 금리 인하 이르다. 그리고 물가가 2%까지 쭉 이렇게 떨어질지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미셸 바우먼 이사 음. 인상 얘기를 꺼냈어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예, 이분이 원래 좀 매파긴 해요. 네네. 근데 고용지표를 보더니 이게 좀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매파든 그 비둘기파든 네. 지금 금리 수준, 기준금리 수준이 정점이다. 네. 여기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거든요. 더 오르지는 않을 거야. 이랬었는데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higher for longer, 그 고금리가 장기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까지 뛰었죠, 금요일에. 원래는 지난주 중반에 한번 4.4%까지 올랐어요. 그 졸트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이게 그 구인이랑 이직. 이직 두 가지를 그 동형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직이 구인이 8,000건 늘어났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10년물이 4.4%까지 올랐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4.3으로 후퇴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매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니까 수익률이 움직이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오른 거죠. 4.4로 다시.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채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장기물, 곤혹스러운 예. 거죠. 예. 대표적인 상품이 TLT라고. TLT, 예. 예. 그 블랙록에서 만든 상품인데 20년짜리 장기물에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네네네. 예. 상장 지수 펀드인데 이게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빠져나온 분들도 있을 텐데 투자자들 블로그나 뭐 브이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국채 가격 떨어지는 동안에 분할 매수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 분할 매수해서 사 놓으면은 연준이 금리 내릴 때 인하할 때 올라갈 이게 예,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런 생각으로 산 건데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근데 오히려. 아직도 지금은 그러면은 고점이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나? TLT 이제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0년물 지금 4.4% 선이잖아요. 네. 월가는 이거 5%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5%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뭐 국채 가격 떨어지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좀 악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JP모간 데이터를 보면은 4월 1일 기준으로 한 주 동안 고객들이 JP모간의 고객들이 국채 숏, 그러니까 금리 오를 거 예상하고 설정한 포지션이 7% 늘어났어요. 1월 초 이후에 최대 폭이고요. 그리고 롱 포지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죠. 이건 3% 줄었어요. JP모건의 고객이면서 채권을 사는 부류면은 꽤나 자산이 그렇죠. 있는 분들인데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오히려 있다는 국채 수익률이 얘기고요. 더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는 네.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가 그 ETF인데 네. HYG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그 하이힐드 투기 등급 회사채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대상으로 한 그 풋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 연초 이후에 풋 거래가 한 번씩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한번 또 터졌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게 4월 초 3월 하순인데, 하순. 예, 최근 여기까지가 지금 최신 그 지표거든요. 네네. 데이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풋 거래가 한 번씩 이렇게 급증을 하는 것도 금리 내리기 힘들겠다 이런 전망이 깔려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TLT를 지금 만약에 매수 네네.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매수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네. 기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네. 오히려 좋은 뉴스 자체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시장은 또 보니까 좋단 말이죠.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에 예, 많이 지표 올랐어요. 확인하고 나서 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나스닥도 1% 네. 넘게 오르고 이게 월가도 좀 의아하다는 아이러니예요. 반응, 예, 왜 이러지 이런 반응인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경제가 좋다는데 아. 예, 경제 좋으면은 주식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어쩌면 해석이 노랜딩도 가능한 건데.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예.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서 금요일에 주가가 뜬 거면 월요일부터 또 계속 오를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장담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주식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다는 이유로 올랐다고 보더라도 그 상승폭이 적정 수준보다는 좀 크다. 그래서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저번 한 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월, 화요일 주 초반에 네.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동반 급락을 했다가 목요일에 주식시장이 장 초반에 반등을 했는데 후반에는 또 떨어졌거든요.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또 급반등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 피벗 기대감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그래프 보시면 밑에 빨간 선이 S&P 500인데 잘 오르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위에 있는 그 빅스,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에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뛴 거예요. 이 수치가. 아, 그러네요.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최근에 좀 얘기고. 기록이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꺾였잖아요. 3월 25일에 974달러까지. 그래서 네. 이게 1000달러까지 갈 건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 880달러까지 밀렸잖아요. 네. 그 앞서서 테슬라 꺾였고 애플도 그렇죠. 그렇고 메타나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그 M7 중에서 뭐 4개 종목 정도는 아직도 견조한 상태인데 엔비디아가 꺾인 거는 성장주 모멘텀이 이제 좀 시들한 거 아닌가, 한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주식 하락 위험에 대한 해지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거든요. 네. 1분기에 이 하락 리스크에 해지하는 거래가 그 거의 바닥 수준이었는데 4월 이후로 최근이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콜 대비 풋옵션 프리미엄이 1월 중순 이후 최고치예요. 이게 피벗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네. 대선은 또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관련한 뭐 정치권 이슈도 불거질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중동 쪽이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좀 일촉즉발이잖아요. 네네네. 둘이 진짜 붙을 것 같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데니 리서치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연준이 금리를 뭐 내리냐 안 내리냐 이거보다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큰 악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이 터지면은 뭐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죠. 유가도 오르고 주가는 그렇죠. 뭐 급락을 하고 그러다가도 빠르게 그렇게 오래 끌지 않았거든요. 회복이 빠른 편이었는데 네네. 이게 길게 이어지는 악재는 아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좀 처음에 충격을 드러냈다가 깜짝 놀랬다가 좀 진정을 찾는 네.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진짜 충돌을 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큰 거죠. 원래는 달러가 지금 오르잖아요. 네, 네. 예, 달러가 오르면은 달러로 표시되는 원자재는 떨어지게 그렇죠. 마련인데 네. 지금은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피벗이 어려워지겠네. 이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랑 달러가 같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연초 이후에 3% 뛰었어요.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지금 10년물 4.4%까지 올랐고 유가가 저번 주 주간 기준으로만 4% 상승했고 연초 이후로는 18% 올랐어요. 네. 브렌트가 지금 91달러 맞아요. 선이고
WTI도 86달러 선이잖아요. 예, 여기다가 뭐 금값도 11% 오르고 시장이 그 교과서적인 논리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거죠. 최근에 나온 말이 막 에브리싱 엘리라고 그래갖고 예. 막 달러 강세인데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요. 강세에다가 예. 뭐 금값 오르고 유가 오르고. 그러니까 논리가 바뀐 거예요. 네. 달러가 오르면은 그 달러 표시 원자재는 떨어지는 게 교과서적인 논리인데 네. 이게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가 오르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겠네. 이러면서 금리랑 달러랑 같이 오르는 이런 그림이 이어지는 건데 유가는 그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직접 충돌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오펙이 감산 의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도 2분기, 지금 2분기잖아요. 네. 하루 47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러시아가 감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미국 대선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감산을 해서 유가 올리고 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안 좋죠. 불리하잖아요. 예. 예. 근데 2016년 대선 때, 그러니까 결과 나오고 나서 푸틴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예. 아마 그래서 이번 감산도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유가를 둘러싼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좀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물가가 올라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도 어쨌거나 휴가철에는 그 원유 수요 그리고 항공유 수요도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렌트유가 95달러 배럴당 95달러까지는 오를 거야. 공급량이 좀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가 예. 있는데 여기다 수요까지 그쵸. 증가될 것이다. 휴가철이니까요. 예. 그리고 JP 모건은 9월에 네. 휴가철 마무리되는 그 시점 돼서 이제 100불 세 자릿수 유가를 다시 보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유가가 원유 시장이 재발등 찍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급등락하는 브렌트유인데 네. 작년 중반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하반기에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산유국들이 감산을, 그러니까 유가를 띄우려고 감산을 하는데 너무 많이 감산을 하면 오히려 수요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작년에 발생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4월에 감산을 하고 지금 그래프 보시면 브렌트유는 97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WTI가 80달러까지 올랐는데 월가에서는 100달러까지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상은 4분기에 19%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르는 것도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이건 예측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네.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유가라는 게. 근데 눈에 띄는 게 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카시카리 총재 하고 원래 비둘기파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니요 매파였어요. 원래 그래요? 예. 어,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매파예요. 저는 예전에 비둘기파였다고 매파로 어느 아, 날 그래요? 좀 스탠스가 바뀐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매파였어요. 쭉 매파였는데 그 골드만삭스가 태클을 걸고 있어요. 뭐라고요? 얀 하치우스라는 이코노미스트인데 월가에서 꽤나 뭐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3번 금리 인하를 고집을 해요. 최근에 나온 얘기도 3번 안 내리면은 굉장히 놀랄 일이다 이런 얘기를 카시카리 총재가 그 이번에 금리 올해 안 내릴 수도 있어 이 얘기한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눈길을 끄는데 그 논리는 뭐냐 그러면 골드만의 논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좋아요. 한 3% 성장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드만이랑 모건 스탠리랑 전망이 굉장히 엇갈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건 스탠리는 침체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니까 지켜보면 재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골드만이 성장은 호조를 이루면서 또 물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PC 기준으로 코어가 네. 올해 연율 기준 2.4%까지 밀리고 내년에 2%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다 이런 논리인데 음. 이렇게 되기만 하면 네. 너무 좋죠. 성장도 좋고 물가는 떨어지고 금리 수준도 예, 내려가고. 근데 이런 장밋빛 전망이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다른 IB들이랑 예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주요 아이비들 예. 중에서 유독 골드만이 보면 좀 긍정적인 뷰를 내놓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월에 이제는 금리 인상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 예. 그리고 하반기는 또 대선 때문에 막힐 거다. 쉽지 않을 수도 예. 그래서 올해 못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모하메드 엘 레리온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이분은 뭐 1,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가도 불안한데다가 내리면은 AI 버블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주식만 문제가 아니고 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누가 봐도 물가가 끈적끈적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확 뜨면서 채권이 진짜 난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장기물 중심으로 수익률이 가파르게 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지금 신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뭐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국에는 지금 뭐 골드만삭스 빼고는 다 대부분이 지금 매파적인 스탠스이고 네.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 대체적인 시각인 거잖아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레리 맥도날드라는 예전에 소시ete 제네랄에서 전략가로 활동했던 분인데 속된 예. 지금도 전략가로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0년 동안 3, 4% 선에서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물가가 계속 간다. 장기적으로 2% 시대는 아니라는 거네요. 예,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리쇼링이라고 네네. 그 생산을 뭐 중국이나 그 신흥국에서 하다가 지금 다 옮겨오고 있는 이게 트럼프 때부터 이렇게 좀 예. 바뀌었죠. 예.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트럼프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달라질까 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재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결국은 탈세계화라는 건데 탈세계화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계속 재정 지출 늘리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 강하고 거기다가 전쟁 리스크까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70년대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거를 전제로 하고 포트폴리오 세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가 계속 지속됐던 10몇 년 동안은 성장주와 채권이 주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성장주에서 수조 달러의 예.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 어. 그 자금에 거대한 이동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 수혜 섹터는 뭐냐? 이분이 얘기하는 건 주로 원자재예요. 원자재. 예, 뭐 원유, 음. 알루미늄, 구리, 니켈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고 네네. 실제로 보면 블룸버그가 24개 원자재를 가지고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수화한 게 있는데 이 인덱스가 지금 11월 이후 최고치예요. 맞아. 최근에 그 미증시 쪽에서 업종별 수익률 놓고 보더라도 에너지 쪽 섹터가 또 강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달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가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달러 네. 원 환율이 1353원인가요? 네네. 네, 거기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달러 엔도 좀처럼 안 152엔 떨어졌어요. 예. 언저리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원화나 엔화뿐만이 아니라 터키 리라 뭐 인도의 루피 저기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나이라라는 통화가 있어요. 네네. 이런 애들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터키 중앙은행이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스웨덴의 중앙은행은 피벗 연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달러 때문에 지금 통화 네. 정책에도 지금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아마 관심이 있는 건 엔화일 그렇죠, 것 달러는. 같은데 네. 예, 개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즈호 포함해서 IB들이 지금 뭐 펀더멘털로 보면은 금리를 더 올릴 상황은 아닌데 통화 방어 때문에 조기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냉소적인 게 금리를 올려도 엔화 하락을 막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열세는 연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을 보면은 연준이 피벗을 하면 네. 올해 3번 내리면은 달러 엔 환율이 142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하면 안 하고 넘어가면 160엔까지도 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시장 예상대로 가지는 않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사실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했을 때문에도 좀 달러 약세가 조금 일단락될 거다라는 네. 시각, 달러 약세, 엔 약세가 엔 일단락될 약세. 거다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는 연준이 피벗 할 거라는 그렇죠, 맞네요. 예상이 예. 예, 강했는데 지금 점점점 올해 멀어지고. 못할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의견에 힘이 실리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엔화 전망도 음, 바뀌는 것 같아요. 금값도 지금 엄청 올라요, 지금 네. 보니까. 이게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네. 인플레 문제도 있고 네.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도 뭐 요인 중에 하나고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약세론자도 있고 강세론자도 있어요. 강세론자 중에 대표적인 게 로젠버그 리서치라는 곳인데 네. 여기서는 온수당 3,000달러까지도 어. 갈 수 있다 얘기를 해요. 네. 예. 근데 또 코메르츠, 독일의 코메르츠는 그 연준이 피벗을 안 하면 결국은 금이라는 게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당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안 떨어지면은 한계가 있을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금 가지고 지금 뭐 고수익률을 올려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인플레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부 편입하는 뭐 그 정도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3월 CPI, PPI 다 발표되잖아요. 네, CPI가 나오는데 네.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를 보면은 연율 기준으로 헤드라인 수치가 3.5%, 코어가 3.7%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네. 이게 목표치 2%보다는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나오면 역시나 끈적끈적하네 이런 결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1분기 실적들이 나오는데 1분기에 S&P 500 지수가 9% 올랐어요. 네. 이게 2019년 이후 최대폭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이 21배 가까이 돼요. 2년 내 최고치 정도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되거나 오르려면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팩트셋에서 집계를 한 건데 월가에서 예상하는 거는 S&P 500 기업의 이익이 전년 대비 3.2% 정도밖에 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보면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은 주가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모멘텀보다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미증시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좀 업종과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뭐 CPI, PPI 이런 지표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네. 시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네요. 네, 네, 부장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